1987년 FBI 요원 김태준은 정보원과의 회의를 위해 달라스 사무실을 떠난 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FBI는 가장 대규모 내부 수색 작전 중 하나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버려진 창고에서 잠자리를 찾던 한 노숙자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를 드러내고 FBI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달라스 FBI 현장 사무소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특수요원 박민수는 책상에 몸을 구부리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통해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텍사스의 또 다른 회색 아침이었고 박민수는 일련의 미해결 납치 사건에 대한 단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책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수입니다. 그가 여전히 서류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박 요원님, 덴튼 경찰서의 이준호 경관입니다. 여기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노숙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보통은 FBI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만 그는 안에서 피로 얼룩진 의자, 족쇄, 그리고 FBI 배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수의 손이 커피를 향해 뻗다가 멈췄습니다. FBI 배지요? 네, 맞습니다. 신분증 배지는 특수요원 김태준의 것입니다. 컴퓨터에는 그가 1987년에 실종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가 당신의 파트너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알고 싶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라니, 4년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이것이라니. 박민수는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정확히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7077번 도로의 오래된 폐차장 뒤편, 덴튼 외곽의 외진 서비스 도로에 있는 배구드 창고 시설입니다. 대기업 체인점이 아닌 개인 시설입니다.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박민수는 이미 재킷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몇 분 안에 박민수는 FBI 지급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에 탑승해 I-35E를 따라 덴튼을 향해 북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페이저로 좌표가 들어왔고 그는 그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외 지역이 관목지대와 버려진 산업시설로 바뀌는 잊혀진 마을 한 구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달렸습니다. 김태준은 실종될 당시 인신매매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파트너였고 태준은 신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지 않는 한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40분이 걸린 운전 끝에 박민수가 배구드 창고 시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덴튼 경찰서의 순찰차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더 나은 시절을 보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덮인 철조망 울타리 뒤에 골판지 금속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관이 그를 게이트를 통과시키고 경관들이 모여있는 맞춤본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박민수는 주차하고 다가갔고 FBI 신분증을 이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 요원님, 키가 큰 경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정재현 경위입니다.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주세요. 박민수가 말하며 정재현을 따라 노란 테이프를 지나갔습니다. 창고의 롤업문이 열려 있었고 약 10피트 x 20피트 크기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이 박민수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벽은 완전히 알루미늄 호일로 덮여 있어 기묘한 반사 챔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팔과 다리에 가죽 구속구가 부착된 금속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는 어두운 얼룩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쪽 벽에 놓인 금속 테이블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망치, 펜치, 수술 도구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거기 테이블 위에 거의 의례적으로 놓여 있는 것은 김태준의 FBI 배지와 야구 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호일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정재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박민수는 벽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반사 표면 아래에서 그는 피가 청소되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변색된 패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장기간의 고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노숙자에 대해 말해주세요. 박민수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최영수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 9시쯤 경찰서에 왔는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팔 물건을 찾기를 바라며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 담당 경사는 그가 그냥 또 다른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지만 FBI 배지와 모자를 언급했을 때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최영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지만 솔직히 그는 용의자라기보다는 증인처럼 보입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설정은 정교했습니다. 호일은 모든 전작이 신호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의자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고 도구들은 불안하게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시설 관리자가 기록을 뽑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또 다른 순찰차가 밖에 도착했습니다. 두 경관이 50대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양쪽에서 호위했는데 그는 지휘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걸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경관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입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고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장성우입니다. 제 임대 창고 중 한 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현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장 선생님, 당신이 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장선구가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 특정 창고는 약 8년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들여다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박민수는 남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장성우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박민수는 오래전의 외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장 선생님,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 창고를 임대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장성구가 재킷에서 가죽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저는 항상 기본 임대 정보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보자. 캐주번 창고. 그는 여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포함해 5년치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임대는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런 종류의 임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장성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백인 남성, 아마 45세, 50세쯤, 평균 키, 갈색 머리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가 긴장한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창고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보통 이혼이나 파산을 겪고 있거든요. 박민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창고를 임대한 모든 사람의 완전한 목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창고를요. 자세한 기록은 제 자택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성우가 말했습니다. 기꺼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철저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경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선생님은 덴튼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부자이시고 경찰 자선협회를 지원하시며 여러 자선단체를 운영하십니다. 어떻게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장성우가 말했습니다. 제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박민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의학팀이 현장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장 선생님, 제가 함께 가서 그 기록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정보를 빨리 확보할수록 책임이 있는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덴튼 힐스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거나 제가 당신 차에 타겠습니다. 함께 타시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시야에 두고 그를 더 잘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박민수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장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 요원님, 제가 완전히 협조할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제 부동산을 이런 일에 사용했다면 저도 당신만큼이나 그들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길만 안내해 주세요, 장 선생님. 창고 시설에서 떠나면서 박민수는 백미러로 법의학 밴이 도착하는 것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호일로 덮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김태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답은 옆에 앉아있는 긴장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장성우는 그가 보이는 그대로 끔찍한 일에 휘말린 무고한 부동산 소유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덴튼 힐스로 가는 길은 점점 더 잘 가꾸어진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고 시설 근처에 소박한 집들이 넓은 잔디밭과 문이 있는 진입로로 바뀌었습니다. 몇 분간 운전한 후 그들은 장성우의 교회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기둥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울타리가 있는 2층 식민지 스타일의 집으로 오래된 텍사스 불을 외쳤습니다. 박민수는 원형 진입로에 크라운 빅토리아를 주차하고 값비싼 조경과 3대 차고를 주목했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이 부와 존경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장성우를 따라 납으로 된 유리 패널이 있는 인상적인 현관문까지 벽돌 통로를 걸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장성우가 열쇠고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바로 이쪽입니다. 내부는 외부의 약속과 일치했습니다. 광택나는 하드우드 바닥, 크라운 몰딩, 벽을 따라 늘어선 세련된 예술 작품들. 장성우는 그를 넓은 현관과 복도를 지나 1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모두 어두운 나무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이 있었으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습니다. 임대 기록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장성우가 책상 뒤에 높은 파일, 캐비닛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연도별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성구가 파일을 검색하는 동안 박민수의 훈련된 눈은 방을 훑으며 세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법률 서적, 부동산 저널, 벽에 걸린 다양한 시민상,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책상과 선반에 배열된 수십 장의 사진들. 각 사진은 장성우가 여성과 어린이 그룹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야외, 일부는 기관 복도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패턴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다른 얼굴들,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아시아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피사체들이 카메라 앞에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책상에서 액자 사진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여기 꽤 많은 컬렉션이 있군요. 장선구가 파일 캐비닛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 저것들요. 제가 국경 근처에서 후원하는 고아원, 다시 빛나는 집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알다시피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검색으로 돌아가며 덧붙였습니다. 일부는 사진을 위해 웃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 곳에서는 카메라가 보통 정부 문서와 추방, 그런 종류의 것을 의미하거든요. 박민수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의 건물에 있는 작은 명판이 이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빛나는 집, 충분히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깨끗한 시설, 아이들은 잘 먹은 것처럼 보였고 장성우의 존재는 단순한 수표 쓰기가 아닌 정기적인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박민수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선 활동에 그렇게 직접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성우가 두꺼운 장부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라도 적절한 가정, 교육, 어쩌면 결국 시민권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박민수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표지에 배구드 창고시설, 임대계약이라고 양각된 가죽 제본 책이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1번, 창고를 포함한 모든 창고의 완전한 임대 이력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지불 방법, 날짜. 국세청은 철저함을 높이 평가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수가 장부를 받으며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구가 박민수를 현관문으로 다시 안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창고시설, 마을의 최고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저런 것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현관 입구에 도착했고 장성우가 박민수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박 요원님, 다른 것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 집 번호, 제 사무실, 모든 연락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경찰과 FBI에 완전히 협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박민수가 장부를 팔 아래에 끼우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장성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부동산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면, 특히 연방 요원과 관련된 범죄라면 저는 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덴튼이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커뮤니티입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장부를 조심스럽게 놓고 원형 진입로에서 후진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그 모든 사진들의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아 아이들과의 자선 활동은 확실히 훌륭했지만 사진의 엄청난 수, 각각의 다른 얼굴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장성우는 협조적이기만 했습니다. 임대 장부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은 마침내 김태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박민수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기록을 파고들고 무엇이든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서류 흔적에 남긴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민수는 덴튼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임대장부는 여전히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1층 벽돌 건물은 화요일 오후치고는 평소보다 더 활발한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FBI 배지 발견 소식이 분명히 전체 부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정재현 경위가 증거처리실 근처에서 사복 형사와 협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박민수는 기술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고문 의자를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밝은 검사 조명 아래에 있는 금속 프레임과 가죽 구속구. 박 요원님, 정재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은 강도윤 형사입니다. 그가 신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40대의 조숙하게 회색 머리를 가진 다부진 남자인 강도윤이 박민수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파트너의 배지를 그렇게 발견하다니. 우리는 현장을 철저히 처리했습니다. 그 의자는 혈액 분석과 지문 채취를 위해 우리 연구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발견한 노숙자요. 강도윤이 턱을 긁었습니다. 우리는 약 20분 전에 그와 마쳤습니다. 그는 3번 구금셀에 있지만 먼저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전체 녹음과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마닐라 폴더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둘 다 가져가겠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를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책상을 사용하세요. 무언가 필요하시면 법의학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박민수는 다른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강도윤의 책상에 있는 플레이어에 카세트를 넣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녹취록을 열고 최영수의 긴장한 목소리가 방을 채우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인터뷰는 표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나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리에 있었는지. 최영수, 53세 페터빌트 공장에서 직장을 잃은 후 2년간 노숙.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수년간의 흡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일관되고 상세했습니다. 저는 보통 그 지역 주변에 머뭅니다. 최영수의 녹음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괴롭히지 않도록 매주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배구드 창고, 오래된 폐차장. 추울 때는 때때로 배수 터널. 전에 창고에 침입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남기고 갑니다. 한번 공구 상자를 팔아서 일주일치 식량을 살 만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에 있던 것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박민수는 녹취록을 따라가며 최영수의 일관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런 다음 보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설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카메라? 아니요, 그곳은 보통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정찰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메인 건물 모퉁이에 작은 상자. 전에는 없었는데요. 박민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환을 듣자
그의 주의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특별히 달라시 7번 창고를 선택했습니까? 보통 배구들은 피합니다, 솔직히. 그곳은 저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 활동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아마 4, 5번 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밴이 도착하고 그룹이 내리는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몇 창고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제 일이 아니지만 그곳을 치는 것에 대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수는 테이프를 일시 중지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밤에 여성과 어린이 그룹. 그의 마음은 장성우의 사무실에 있던 그 모든 사진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둡습니다. 많이 볼 수 없었지만 확실히 여성과 아이들, 어린아이들, 10대들, 아마도 매번 다른 그룹들. 그들은 모르겠어요. 무서워 보였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남자들은 경비원 같았습니다. 인터뷰는 10분 더 계속되었지만 박민수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증거실로 돌아가 강도윤 형사를 찾았습니다. 밤 활동에 대한 언급,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저는 장성우의 집에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가 후원하는 고아원의 여성과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강도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장성우는 지역사회의 기둥입니다. 병원 이사회에 있고 청소년 축구리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가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수의 관찰과 결합하면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영수가 언급한 감시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강도윤이 폴더에 손을 넣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모델이 1990년 말에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급으로 VHS에 녹화합니다. 우리는 장치에서 몇 개의 테이프를 뽑았지만 저장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아카이브가 있다면 장성우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감시 허가와 아카이브 영상에 대해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민수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강도윤의 책상 전화를 집어 장성우가 제공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의 벨소리 후 그것은 자동 응답기로 갔습니다. 그는 장성우의 사무실 번호로도 시도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40분 전에 떠났습니다. 박민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그가 집에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 감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문 의자를 파헤쳐야 합니다. 일련 번호, 제조업체, 구매 기록,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 이미 작업 중입니다. 강도윤이 확인했습니다. 저것은 의료용 장비입니다. 누군가가 특별 주문해야 했을 것입니다. 박민수는 문을 향해 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누군가가 조용히 다시 빛나는 집 고아원을 조사하게 하세요. 기본적인 것들만요. 등록, 면허, 그런 종류의 것들. 강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성우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년 전 제 파트너는 인신매매를 조사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배지가 여성과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남자가 소유한 고문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박민수는 장성우의 집을 향해 다시 차를 몰며 교회 거리를 운전하면서 전화번호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덴튼 힐스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박민수는 장성우가 단순히 볼일을 보러 나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장성우의 거리로 접어들자 그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은색 쉐보레 서버번이 부동산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엔진은 켜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정장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자세는 그가 무심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서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박민수의 직감이 조여졌습니다. 수년간의 현장 근무에서 얻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 주차했고, 조경 트럭 뒤에 차를 대어 엄폐물을 제공하면서도 장성우의 진입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유리를 통해 그는 장성우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두운 안경을 쓴 다른 남자와 함께. 이 거리에서도 박민수는 그들의 몸짓 언어에서 긴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성우의 평소 부드러운 태도는 날카롭고 초조한 제스처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마치 편한 자세의 군인처럼 앞에 손을 모으고 경직되어 서 있었습니다. 대화는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선구가 재킷에 손을 넣어 포장 테이프로 봉인된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남자에게 건네고 그의 부동산 뒤에 숲이 우거진 지역을 가리키며 말하면서 강조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SUV로 돌아갔습니다. 장성우는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보다가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얼어붙어 앉아 선택지를 저울질했습니다. 교환은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거래, 법률 문서, 개인 보안 문제. 장성우 같은 부유한 남자들은 종종 경호원과 사설 탐정을 다룹니다. 그러나 타이밍, 창고 발견 직후라는 것이 그를 괴롭혔고, 장성우는 숲을 가리켰습니다. 단순히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암시하는 것처럼. SUV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결정을 내리고 출발했고 안전한 추적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회의가 열릴 수 있는 사무실 건물이나 상업센터가 없는 사방으로 수마일 동안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장선구가 부동산을 가리켰다면 그것은 개인적이고 외딴 곳이어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박민수는 무정히의 손을 뻗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요원입니다. 누군가가 장성우와 그의 회사들의 모든 부동산 보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외딴 부동산을 찾아보세요. 특히 덴튼 힐스 지역 근처의 것들을요. 알겠습니다. 교환원이 응답했습니다. 강도윤 형사님이 지원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단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인 부대를 준비하세요. 검은 SUV는 그를 교외 확장지역 밖으로 이끌고 더 시골 지역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팜 로드 2.350으로 향했습니다. 약 15분 후 그것은 오래된 나무 표지판으로만 표시된 자갈 진입로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수는 속도를 줄이며 SUV가 앞서가게 한 후 따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그는 큰 건물을 흘끗 보았습니다. 흰색 치장벽토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있는 기관처럼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기념비 표지판의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빛나는 집, 어린이를 위한 안식처. 장성우의 사진들과 같은 고아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거리를 두고 주차하고 남자들이
SUV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주 출입구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회색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그녀가 제스처를 취하는 방식으로 보아 그녀는 책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이고 작은 존경의 절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차량으로 돌아가 떠나기 전에 잠시만 머물렀습니다. 박민수는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성우는 그가 지원하는 고아원에 기부금을 보낼 것입니다. 봉투는 아마도 수표나 현금 기부금이었을 것이고 남자들은 아마도 그가 그러한 이체를 위해 고용한 사설 경호원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는 시설을 직접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컸습니다. 한때 학교나 의료시설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넓은 단층 구조물. 박민수는 방문자 구역에 주차하고 FBI 신분증을 준비한 차에 주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을 맞이했던 같은 여성이 그의 노크에 응답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아마 50세쯤으로 회색으로 변한 머리를 엄격한 번으로 뒤로 당겨 올렸고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억양은 동유럽 출신임을 암시했습니다. 박민수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수요원 박민수입니다. FBI.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고아원에 대해 특별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우 씨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고 그의 모든 부동산 연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오, 장성우 씨, 그렇게 관대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미라입니다. 여기 원장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를 산업용 소독제 냄새가 나는 접수구역을 지나 어린이들의 예술작품이 늘어선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장성우 씨는 5년 전에 이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걸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습니다. 투어는 짧지만 철저했습니다. 박민수는 깔끔한 침대 줄이 있는 기숙사방, 소수의 아이들이 오후 간식을 먹고 있는 카페테리아, 오래된 교과서가 있는 작은 교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다소 엄격했습니다. 건물은 외부가 암시하는 것보다 내부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부분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더 둘러보셔도 됩니다. 한미라가 접수구역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몇몇 기부자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기다리시려면 누군가가 커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박민수는 잘 차려입은 남자들, 무리가 들어와서 행정동으로 보이는 곳으로 한미라를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대기구역의 낡은 의자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벽에 바랜 동기부여 포스터를 연구했습니다. 몇 분 후 한 10대 소녀가 커피컵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인, 아마도 동남아시아인으로 긴 검은 머리와 긴장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컵을 놓을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은 경찰입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영어는 심하게 억양이 있었습니다. FBI입니다. 박민수가 배지를 보여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감사합니다. 소녀가 빠르게 어깨 너머를 돌아보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저는 새로 왔습니다. 그녀의 어조가
박민수를 앞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2주만요? 그녀가 손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18살입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박민수는 고아원이 전형적인 입양 연령을 훨씬 넘은 18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소피아? 겁먹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한 후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와서 그녀와 다른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제발 그녀를 도와주세요. 박민수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저는 알아요. 소피아가 긴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저도 데려갔지만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발, 저는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박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남자 직원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소피아, 오세요. 집안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실은 저는 소피아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요원입니다. FBI입니다. 박민수가 배지를 다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소피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소녀입니다. 저는 그녀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한미라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기부자 그룹이 그녀 뒤에서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의심스러운 관심으로 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미라가 긴장을 알아차리며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아이스크림 초대를 설명하면서 어조를 가볍고 캐주얼하게 유지했습니다. 한미라의 입술이 오므려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민수가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작은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연방요원이고 장성우 씨가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한미라가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어송으로 떠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부적으로 그는 옵션을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김철수가 한미라와 이야기하는 동안 박민수는 소피아에게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친구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김철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이해가 번쩍였습니다. 박민수는 차에서 무정의를 사용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기 중인 부대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빛나는 집 고아원과 장성우의 거주지를 감시하세요. 그는 주소를 주며 빠르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차량에 조심스럽게 미행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로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소녀를 채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피아가 앞 조수석에 앉았고 김철수 직원이 뒤에 탔고 즉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뒤에 앉아야 합니다. 김철수가 항의했고 그의 억양이 두꺼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곳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 부지를 떠났습니다. 소피아가 그를 고맙게 쳐다보고 진입로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세요. 박민수는 길로 나섰고 백미러로 순찰차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김철수는 뒷좌석에 팔짱을 끼고 경직되어 앉아 있었고 배치에 분명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 그들은 시골 텍사스 풍경을 지나 상대적으로 침묵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농장 도로는 더 작은 카운티 도로로 바뀌었고 지형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소피아는 각 교차로에서 조용한 방향을 제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오래 직진하세요. 네, 계속 가세요. 김철수가 먼저 박민수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입 밖에 냈습니다. 이것은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잠깐 우회로입니다. 박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김철수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세요. 이것은 납치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엄지손가락으로 뒷유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저 순찰차는 우리가 떠난 이후로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돌아서서 표시된 차량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성우 씨가 이 일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박민수는 자유로운 손으로 뒤로 손을 뻗어 전화를 빼앗았고 다른 손은 핸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전화 없습니다. 김철수 씨.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박민수는 차를 갓길로 세우고 김철수를 완전히 마주보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젊은 여성은 당신의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끌려가고 있다고,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지난주에 끌려갔고 그녀는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더듬거렸습니다. 미친 소녀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마도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당신의 선택이 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세요. 완전히 협조하면 경찰과 저는 법원이 당신이 이 아이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뒤에 누가 있든 계속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 얼굴은 여러 감정을 순환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계산. 마침내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입양을 위해 아이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한 입양.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김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데려가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오래된 베네데티 포도원은 10년 동안 버려졌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특별 입양을 위해 사용합니다. 박민수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 그들은 40분 더 운전하여 폰더 카운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관목, 버려진 농가, 부패하도록 방치된 녹슨 장비와
경작되지 않은 밭. 마침내 소피아가 무성한 메스키트로 거의 숨겨진 낡은 비포장 도로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입니다. 박민수는 길로 접어들면서 차가 바퀴 자국과 움푹 패인 곳을 넘어 튀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덤불 사이로 그는 한때 번영했던 포도원의 잔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뻗어있는 죽고 뒤틀린 포도나무 줄. 꼭대기에는 건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과 벗겨진 페인트가 있는 본체, 여러 외부 건물, 그리고 큰 가공시설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본체 근처에 주차된 것은 장성우의 집에서 온 검은 SUV였습니다. 박민수가 무정의로 순찰차에 연락했습니다. 장성우 거주지와 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그는 안전한 거리에 주차하고 밖으로 나왔고 손은 서비스 무기에 놓였습니다. 순찰차의 2명의 제복 경관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이준호 경관님, 소녀와 함께 계세요. 박민수가 지시했습니다. 이동원 경관님, 당신은 저와 함께합니다. 김철수 씨, 당신도 옵니다. 그들이 이 특별 입양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보여주세요. 김철수는 그들을 분명히 버려진 본체를 지나 안내했습니다. 경첩에서 떨어진 문들, 부분적으로 무너진 지붕. 하지만 오래된 통저장 건물로 이동할 때 박민수는 최근 활동의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신선한 타이어 자국, 담배꽁초, 폐기된 시설에 있어야 할 새 자물쇠. 그들이 지하실 입구에 접근할 때 박민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하 어딘가에서 오는 약하고 지속적인 기침소리,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구석구에 맞서 몸부림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백업을 요청하세요. 박민수가 이동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도 지금. 이동원이 전화를 하는 동안 박민수는 지하실 문을 연구했습니다. 그것들은 보강된 것처럼 보였고 주변 구조물보다 더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시원한 오후 공기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래에 있습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위한 특별한 방입니다. 이동원이 무정히 통화를 마치고 지하실 입구 근처의 벽을 검사했습니다. 요원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단단한 벽처럼 보이는 것을 밀었지만 그것은 약간 움직였습니다. 거짓 패널입니다. 최근 건설. 박민수가 무기를 뽑았습니다. 연방 요원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이 보이게 올라와야 합니다. 더 기침소리와 무언가 막힌 듯한 외침 외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박민수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입니까? 당신 편입니다. 김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당신 편입니다. 세 남자는 어둠 속으로 나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민수의 손전등이 더 큰 지하 공간으로 열리는 좁은 복도를 가로질러 휩쓸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그들을 덮쳤습니다. 인간 배설물, 두려움, 땀, 그리고 의학적인 무언가, 소독제. 그런 다음 박민수의 빛이 그를 찾았습니다. 김태준 4년 후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멀리 벽에 있는 금속 선반에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길고 엉킨 채였고 그의 몸은 해골 같았으며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과 흉터가 그의 노출된 피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없었고 여러 손가락이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것은 고아원에서
온 남자 중 한 명으로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FBI,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세요. 박민수가 남자에게 무기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인신매매범이 빙글 돌았고 그의 얼굴에 집중이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준의 눈, 속이 비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이 인식으로 넓어졌습니다. 민수야.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수년간의 비명으로 망가졌습니다. 인신매매범은 즉시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고 이동원이 수갑을 가지고 다가가며 주사기를 안전하게 차버렸습니다. 태준, 박민수가 숨을 내쉬며 무기를 홀스터에 넣고 파트너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김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고 경관들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 이동원이 명령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즉시 도망쳤습니다. 이동원이 1명을 붙잡는 동안 박민수는 다른 사람들을 계단 위로 그리고 희미해지는 낮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는 공중에 경고 사격을 날렸습니다. 멈춰. 아니면 다음은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한 남자가 허리띠에서 권총을 뽑으며 돌아섰습니다. 총알은 빗나갔고 금속통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준하려고 했지만 박민수의 훈련이 발동했습니다. 중앙 몸통에 2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3번째 남자는 몸을 땅에 던지고 손을 머리 뒤에 두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항복합니다. 박민수가 그를 짚어 타이로 묶는 동안 백업 부대가 부동산으로 돌진했고 경관들이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는 지하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습니다. 박민수가 도착한 경위에게 말했습니다. 한 소녀가 친구를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김태준이 여기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수색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건물, 가능한 모든 은신처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버려진 와인 가공시설에서 한 경관이 저장실 문 주위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발톱으로 긁으려고 한 것처럼 안에서 그들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장비를 위한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15명의 여성과 어린이, 창문이 없고 배설물을 위한 양동이가 하나. 냄새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제복을 보고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망가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 박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탱크, 그녀가 깨진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프거나 죽은 사람들을 탱크에 넣습니다. 제발. 일부는 들어갈 때 살아있었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박민수와 이동원이 발효 탱크로 가는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수가 올라가며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그가 안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냄새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강제로 손전등을 탱크 안으로 비췄습니다. 시체들, 채소 6구, 다양한 부패 단계에 오래된 와인과 빗물의 잔해에 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무정기를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검시관과 완전한 법의학 팀이 필요합니다. 발효 탱크에 여러 희생자가 있습니다. 얼마 후 버려진 포도원은 조직화된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조 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가득 채웠고 그들의 비상등이 죽은 포도나무를 교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FBI 요원과 지역 경찰관들이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며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범죄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박민수는 가공시설 근처에 서서 구급대원들이 구조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기 중인 구급차로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무정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12번 유닛에서 모든 유닛으로 용의자 장성우가 그의 거주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예약을 위해 덴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박민수를 작은 안도감이 씻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꼭대기에 있는 남자를 잡았습니다. 그는 경관들이 인신매매범들을 순찰차로 호송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손은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쏜 사람은 검시관 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결과였지만 여전히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그는 소피아가 들것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던 친구인 다른 젊은 아시아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박민수는 그들이 울면서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구했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그녀의 친구는 16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박민수가 크메르어라고 추정한 언어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소피아가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수호 천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시간에 찾아서 다행입니다. 박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장성우 씨와 고아원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동보호 서비스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을 돌볼 수 있도록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다음 간단히 그를 껴안아 놀라게 한 후 친구의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수는 그들을 구급대원들에게 맡기고 조직화된 혼돈을 스캔하여 찾고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했습니다. 구급차 중 하나 근처에서 김태준이 들것에 앉아 응급구조사들이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약간 청소되고 보온 담요로 감싸져 있어도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광대뼈가 종이처럼 얇은 피부 아래에서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남은 머리는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구조받은 것에 대한 안도나 기쁨이 아니라 절망에 더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 그의 전 파트너가 올려다보았고 그의 공허한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시도했습니다. 이봐 민수야, 대단한 구조군. 그렇지? 옛날처럼. 유머 시도는 평평하게 떨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부러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김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가 움직임에 움찔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 것입니다.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저를 살려두었습니다. 그가 멈추고 그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말해야 할 게 있어. 이 사람들, 그들은 크로스로드 네트워크의 일부야. 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크로스로드 네트워크는 FBI가 수년간 조사해온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1년에 안전가옥과 부패한 공무원들을 통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희생자들을 이동시키는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실종될 당시 그 조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87년에 저를 잡았습니다. 김태준이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유령 회사들에 대한 단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을 만나는 줄 알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사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태준,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말해야 해. 김태준의 남은 손가락들이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민수야. 처음에는 몇 주 동안, 그런 다음 수년간 주기적으로. 당신이 발견한 의자, 그것은 그들의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안전가옥 위치, 잠입신원, 감시 일정, 모든 것.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은 전체 작전을 재구성하고 우리의 습격을 피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버티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인신매매되었는지. 태준, 그만해. 박민수가 파트너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담요를 통해 뼈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4년 동안 버텼어. 나를 봐. 당신은 아무도 견디지 말았어야 할 것을 견뎠어.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오늘 구조된 모든 희생자들은 용감한 젊은 여성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이야. 박민수가 소피아가 구급차에 실리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소녀, 소피아, 그녀가 이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저에게 말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최영수라는 노숙자가 저 창고에 침입해서 당신의 배지를 발견했어. 그는 그것을 전당포에 팔 수도 있었지만 대신 경찰에 갔어.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어, 태준.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거야. 당신이 고문해서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태준이 날카롭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아침 고문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지품을 거기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어떤 무작위 창고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김태준의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흉터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어깨가 조용한 흐느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민수는 그의 오른손에 없어진 손가락들, 왼쪽 귀가 있어야 할 곳에 붕대를 알아챘습니다. 화상 흉터가 그의 목과 팔에 걸쳐 끔찍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김태준이 다시 말할 수 있을 때 말했습니다. 그 주사, 그것은 염화칼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쓸모가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창고가 발견된 후 경찰이 너무 많이 냄새를 맡고 있다고. 당신이 1시간 늦었다면. 하지만 우리는 늦지 않았어.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 태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야. 응급구조사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는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실조, 감염된 상처, 장기간의 감금으로 인한 장기 손상 가능성. 박민수가 김태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러 올게. 기분이 나아지면 더 이야기하자. 김태준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응급구조사들이 그를 이송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파트너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김태준을 구급차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른 응급 차량에는 구조된 희생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었고 버려진 포도원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범죄 현장 테이프가 저녁바람에 펄럭이며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발생한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작전이 완료되면서 박민수는 법의학 팀 리더 및 고위 경찰관과 간단히 조율하여 현장이 밤새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크라운 빅토리아에 올라타고 장성호와
그의 공범들이 구금되어 기다리고 있는 덴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대시보드 시계는 오후 6시 47분을 가리켰고 시골 풍경은 다시 한번 문명으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백미러에서 포도원의 비상등은 지평선에 빛이 될 때까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민수가 도착했을 때 덴튼 경찰서는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규모는 모든 사용 가능한 신문실이 용의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연방 요원과 지역 형사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점유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민수는 복도를 지나가며 관찰 창문을 통해 흘끗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한미라는 의자에 경직되어 앉아 있었고 그녀의 이전 평정심은 형사들이 인신매매 작전에서 고아원의 역할에 대해 그녀를 압박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옆방에서는 포도원에서 온 남자 2명이 따로 신문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거친 외관은 증거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민수의 관심을 끈 것은 복도 끝의 반기였습니다. 그는 관찰구역에 들어갔고 이미 일방향 유리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여러 경관들과 합류했습니다. 안에서 장성우는 강도윤 형사와 박민수가 최수진 요원으로 알고 있는 FBI 신문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우는 오늘 아침에 세련된 자성가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그의 은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따뜻함이 차가운 계산으로 대체되었고 그가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준에 대해 말해주세요. 최수진 요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건너뛰고 진실로 가죠. 장성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김태준 요원은 1987년에 우리의 국경 간 작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유지로 사용하는 등록되지 않은 시골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을 통해 회의를 주선했고 주요 선적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어디였습니까? 덴튼 외곽의 버려진 철물점, 제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노숙자 방랑자로 위장한 남자를 주차장에서 그에게 접근하게 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경계를 늦추자 남자는 마취 다트를 사용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카페 청소밴에 실었고 제 미신고 임대 부동산 중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도윤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지하실 방은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방음 처리, 창문 없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레스 자세, 수면 박탈, 극한 온도. 고문 의자는 더 긴 세션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저의 의료 연락처, 특정 의존성을 가진 간호사가 그를 살아있고 기능하도록 유지했습니다. 박민수는 장성우가 그의 임상적인 낭송을 계속하는 동안 주먹이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준 요원은 처음에는 강했지만 결국 모두 무너집니다. 6개월 안에 그는 크로스로드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FBI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안전가옥 위치, 잠입신원, 감시 일정, 계획된 습격. 우리는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작전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4년 동안 유지했습니까? 최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자산이었습니다. FBI의 전술이 진화했고 정보에 대한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양한 장소 사이로 이동시켰습니다. 지하실방, 선적 컨테이너, 마침내 포도원. 의자와 그의 소지품은 우리가 방법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그 창고를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살려두었습니까? 장성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험, 정보, 그리고 솔직히 제 동료 중 일부는 연방 요원을 그들의 자비에 두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를 통해 박민수는 장성우의 공포에 대한 무심한 설명을 지켜보며 가슴에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고위 경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남자를 가능한 모든 것으로 기소하고 싶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납치, 고문, 인신매매, 음모, 그 탱크의 시체들에 대한 살인. 그의 협조와 지역사회 지위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래 없음. 그는 그가 한 일의 전체 무게를 직면합니다. 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 이후에 그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박민수는 관찰실을 떠났고 공기가 필요했고 장성우의 고백에 무심한 악으로 가득 차지 않은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이 데려가진 덴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소아가 병동은 조용했고 경찰서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공유방에서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 이름이 메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윤지혜라는 친절한 여성인 CPS 사례 관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박 요원님, 윤지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녀들과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위탁 양육, 시민권에 대한 최종 후원, 교육 기회.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고려하면 놀랍도록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입니다. 박민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마련된 지원 시스템에 대해 몇 분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충동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까? 포도원에서 찾은 남자. 그는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당신이 만나는 것이 그와 당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허가를 받은 후 박민수는 소녀들과 함께 2층 위에 김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전 파트너는 깨어 있었고 아이비 수액과 진통제로 약간 나아 보였지만 가혹한 병원 조명에서 그의 부상의 정도는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준, 박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피아가 먼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빨리 그들을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들. 아니요, 메이가 처음으로 말했고 그녀의 영어는 더듬거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렸지만 당신은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의료 모니터의 조용한 삐소리 외에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소피아가 손을 뻗어 김태준의 손상된 손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유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수는 뒤로 물러서서
이 예상치 못한 은혜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오늘 드러낸 모든 어둠 속에서 여기 순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서로의 고통을 인식하고 요구되지 않은 곳에 용서를 제공하고 공유된 생존에서 힘을 찾는 것, 그것이 그는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크로스로드 같은 작전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단지 법 집행이나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회복력, 사람들이 서로 치유하도록 돕는 능력. 최영수는 그가 발견한 것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희망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은 조직적이고 강력할 수 있지만 선은 함께 모였을 때 여전히 더 강했습니다.